마야에서 카카오는 신성하고 또 귀한 이 신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마야 문명이 신성시하던 초콜릿은 어떻게 바다 건너 유럽으로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대항시대 이후에 대항시대 그렇겠죠. 네, 드디어 초콜릿 음료의 진가를 알아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스페인 출신의 에르난 코르테스였습니다. 에르난 코르테스. 에르난 코르테스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스페인 출신의 네. 정복자. 맞아. 16세기 이 스페인은 대항해 시대의 강자로서 이 전성기를 누리면서 이 식민지 확대를 위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죠. 이때 쿠바를 식민지로 만드는 데 참여하며 입지를 높인 코르테스는 새로운 식민지를 찾기 위해 메소 아메리카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코르테스가 도착했을 때 이곳의 상황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요. 마야 문명이 쇠락해져 가는 상황에서 거대한 제국을 이룬 새로운 문명이 군림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우리가 흔히 아즈텍으로 알고 있는 아스테카였습니다. 스테이크. 교수님 아스테카요? 예. 거긴 어떤 곳이죠? 14세기 아스테카 사람들은 고도의 과학과 건축 공학에 대한 기본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멕시코 시티를 장악해서 테노치티틀란이라는 도시를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오우, 물 위에다가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예, 맞습니다. 이 테노치티틀란이라는 이 도시는 커다란 호수 가운데 세워진 수상 도시였습니다. 그 시절에 네. 어떻게 그 당시에? 만들었어? 이 테노치티틀란은 이 교통이 원활하도록 다리와 수로로 조성되어 있었죠. 게다가 2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살고 있는 15, 16세기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와. 당시 이 도시를 방문한 스페인 사람이 남긴 말이 있는데요. 한번 혜성 씨가 읽어주실래요? 네. 물 위에 솟아오른 수많은 건물과 시가지는 경이로웠다. 우리는 이게 꿈이 아닌가 의심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풍경,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도시의 위용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테노치티틀란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약점이요? 네, 카카오를 구하려면 엄청 멀리 가야 된다? 맞습니다. 오. 농업을 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았던 곳이었죠. 안 농업하기에는 가보하지 않다. 네, 그래서 이 아스테카 사람들이 카카오를 구하기 위한 방법은 에휴, 뺏었죠? 바로 주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수입했어요? 수입? 착하네. 너무 나쁘게 생각했죠. 아, 저 우리가. 약탈한 줄 알았어요. 네, 자꾸 봐. 아, 저번 주에 바이킹을 한 번 했었어가지고. 네. 이들은 수입한 카카오를 마야 사람들처럼 거품을 올려 이 초콜릿 음료로 마셨는데요. 이 음료를 카카오 물이란 뜻의 카카오아틀이라고 불렀습니다. 카카오아틀. 네. 이 아스테카의 왕과 이 귀족들은 이 카카오아틀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죠. 그러니까 루이강 씨 이때 아스테카의 왕이 초콜릿 그 음료를 굉장히 좋아했다. 아, 네, 맞아요. 네. 그 아스테카의 무테수마 왕이라고 있었는데 그 왕이 이 초콜릿 음료가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식사 때마다 그 음료를 빠뜨리지 않고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황금잔에 그 초콜릿 음료를 따라가지고 한 50잔까지도 마셨다는. 에? 네. 진짜 많이 하셨네요. 진짜요? 잠을 못 배 잘 것 터지겠네, 같은데요? 그러면. 진짜 내가 봤을 때 좋아했구나. 오래 못 살았어. 이렇게 코르테스를 만난 이 아스테카 무테수마 왕이 그를 신처럼 대접하면서 초콜릿 음료를 바쳤다고 합니다. 마침내 유럽인 최초로 초콜릿 음료를 마시게 된 것이죠. 왜? 근데 왜 신처럼 대접했지? 왜요? 이 아스테카 사람들이 모시던 이 케찰코아틀이라는 이 신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 바로 이 코르테스였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뭐 구원자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초콜릿 음료를 맛본 코르테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난생 처음 맛본 초콜릿 음료가 너무 써서 코르테스의 입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랑 좀 비슷하긴 했네. 호불호가 많이 갈렸구나. 하지만 아스테카의 왕실과 테노치티틀란을 둘러본 그는 카카오의 중요성을 눈치채게 되는데요. 바로 아스테카 사람들이 카카오 콩을 공식 화폐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화폐로 사용했어요? 그게 진짜 곧 돈인 거네요. 네, 실제로 이 테노치티틀란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화폐처럼 거래되기 했습니다. 예, 당시 이 아보카도를 살 때는 카카오콩 한 알, 그리고 칠면조 알은 세 알, 매추는 8알, 산토끼 100알, 노예 1명, 100알, 칠면조 200알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칠면조. 콩으로 당시 물가를 알 수 있는 점이 참 재미있죠. 와, 칠면조가 최고네. 이거 완전 카카오 지수네요. 네. 그러네요. 이렇게 이 카카오 콩의 가치를 알게 된 이 코르테스는 스페인의 왕 카를로스 1세에게 은밀하게 서신을 보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규현 씨가 읽어주실래요? 이 카카오라는 것은 이곳에서 화폐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시장이나 다른 장소에도 필요한 것은 전부 다 카카오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을 받은 스페인의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카카오 우리가 독점해. 약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약탈해와. 그는 이 아스테카의 금은 보화와 이 카카오를 빼앗기 위해서 1521년 코르테스를 앞장 세워서 수도를 함락시키고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메소아메리카 지역에 카카오 재배지도 건설했죠. 와. 이후 16세기 초에 초콜릿은 처음으로 스페인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드디어 초콜릿이 원산지였던 메소아메리카 지역을 벗어나 바다 건너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오, 것입니다. 드디어 유럽에서 먹게 됐네요. 네. 그렇다면 유럽 최초로 초콜릿을 맛본 스페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우 써.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네. 이 아스테카로부터 이들에게 전해진 초콜릿 음료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초콜릿과 사랑에 빠지게 된 건 초콜릿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것을 만나게 되면서부터인데요. 설탕? 설탕. 사탕수수. 달달한 거. 사탕. 네. 바로 규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설탕입니다. 설탕이지. 이 노예무역을 통해 이미 유럽에 들어온 설탕은 왕족이나 귀족이 즐기는 사치품이었는데요. 당시 스페인의 선교사들이 초콜릿 음료에 설탕을 첨가하면서 쓰기만 했던 이 초콜릿 음료가 달콤한 변신을 하게 된 것이죠. 진짜 환상의 조합이죠. 카카오와 설탕. 그래서 이 달콤해진 이 초콜릿 음료에 스페인 왕족들은 급기야 이제 열광하게 됐고요. 이내 스페인 궁정의 대표적인 이 사치품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 메소아메리카 지역을 이 식민지 삼은 이 스페인 왕실의 이 보호 아래 이 초콜릿 음료를 100년 가까이 스페인이 독점하고 있을 때 유럽 전역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 초콜릿 음료 열풍이 불게 되는데요. 이 열풍의 시초가 된 것은 바로 스페인 공주의 결혼이었습니다. 1615년 스페인의 공주 안느 도트리시가 프랑스의 루이 13세와 결혼하면서 초콜릿 음료를 혼수품으로 가져간 건데요. 어떻게 혼수가 초콜릿이 될 수가 있지? 그리고 이후 초콜릿 음료는 프랑스 궁전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림을 하나 볼까요? 초콜릿 네. 마시고 있는가 봐요. 이 그림은 이 프랑스 귀족들이 초콜릿 음료를 즐기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와.
17, 18세기 대부분의 이 상류층 초상화에는 이처럼 초콜릿 음료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초콜릿 음료의 가격은 상당했는데요. 바로 빵 15개를 살 수 있을 만큼 초콜릿 음료의 값은 꽤 비쌌다고 합니다. 와. 이처럼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사치품이었던 이 초콜릿은 귀족들 사이에서 이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지며 급속히 이렇게 확산되는데요. 바로 초콜릿 음료가 또 약이 된다는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약사들은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활기를 되살려주고 소화와 배설을 촉진시키는데 이 초콜릿 음료를 처방했던 것인데요. 이 초콜릿 음료가 최음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때 이 프랑스에서는 주로 아침에 침대에서 초콜릿 음료를 마셨습니다. 아침에 딱 그래서 침대에서 심장이 뛰고 기분이 좋아지니 이제 이 프랑스 귀족들은 초콜릿 음료가 성적 흥분을 시켜주는 최음제라고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귀족 같은 애들은 난 잘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루이강 씨, 이 초콜릿에 정말 최음제 효과가 따로 있다고요? 초콜릿에 들어있는 페닐에틸아민이라는 성분이 이제 중추 신경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도파민이 나오고 이제 그 도파민이 이제 맥박스로 올려가지고 마치 사랑하는 그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방금 약간 흥분됐거든요. 진짜로? 네, 약간 뭐 기분이 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약간 잠 깨는 느낌 있어요. 그래서 항상 호텔 휴양지나 이런 데 호텔 가면은 침실에 꼭 초콜릿 하나 올려놓잖아요. 맞아 있어요. 나 동남아 호텔 가면 항상 있어. 그러니까. 네, 이런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이렇게 초콜릿 음료가 성적 능력을 확 강화시켜준다는 이런 믿음이 확산되기 시작하게 된 거죠. 당시 그림을 하나 볼까요? 네, 이 그림을 보면 이 여성이 남자에게 초콜릿 음료를 대접하고 있죠. 네네. 근데 뭐 저렇게 야릇하게 대접해요? 그러니까요. 뭔가 눈빛이 그냥 뭐 유혹하는, 플러팅하는 눈빛. 빨리 먹어. 이거잖아. 한 빨리 잔해. 먹어. 빨리 한 잔해. 이 아래에 적힌 이 글이 무엇인지 한번 규현 씨가 읽어줄래요? 여기 저 먼 서쪽에서 온 음료를 마시세요. 은밀한 사랑에는 최고죠. 당신의 마음을 자극하고 몸을 새롭게 할 거예요. 내 사랑 어서 마셔요. 그럼 나도 마실 테니 내 마음을 담아 당신께 드려요. 먼 훗날 우리의 자손도 봐야 하니까요. 진짜 웃겨. 와. 자손을 봐야 된대. 들어보니 어떠세요? 섬뜩한데요? 아, 무섭다, 무서워. 너무 섬뜩한데요? 네, 초콜릿 음료가 이렇게 성적 능력을 회복시켜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진짜. 늦은 나이에 자손을 보고 싶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약으로 또 권장되기도 했죠. 초콜릿 음료가 이렇게 최음제 정력제 역할까지 한다는 소문이 돌자 이 초콜릿 음료 열풍은 전 유럽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휘대의 바람둥이도 여성들을 유혹할 때 꼭 초콜릿을 먹였다고 하는데요. 카사노바요? 노바형. 노바형. 카사노바. 네, 바로 카사노바입니다. 아, 이분. 네. 베니스에 가면 이 카사노바가 여성들을 탐색하기 위해 자주 갔던 이 카페가 있는데요. 그는 카페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눈에 띄면 자신만의 이 특별한 초콜릿 음료를 주문해서 여성들에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럽인들이 이 초콜릿의 달콤함에 빠지게 되자 1657년 영국에서는 초콜릿 음료를 제공하는 초콜릿 하우스가 문을 열게 되는데요. 와, 가고 싶다. 초콜릿 하우스. 이름만 들어도 설렌다. 이 때문에 이전엔 왕족과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이 초콜릿 음료가 신흥, 상인 자본가들과 지식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콜릿 하우스를 필두로 유럽 곳곳에 수제 초콜릿 장인들이 가게를 열면서 유럽의 어느 거리에서나 초콜릿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되게 됐죠. 그런데 유럽에서 이렇게 초콜릿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왠지 그 재배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렇죠.
바로 스페인이 식민지로 삼고 카카오 재배지를 만들었던 메소아메리카 지역의 메소아메리카.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날수록 일을 더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때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원주민들의 이 노동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네, 말도 안 돼. 뭐 하는 거야? 화형시키고 배는 왜 가는 거야? 몸 안에서 뭐 장기를 꺼내는 건가요? 네. 반항하면 산채로 불태우거나 내장을 가르기도 했고요. 사람을 개의 먹이로 주거나 긴 나무 꼬챙이에 끼우기도 했죠. 이처럼 원주민들의 피눈물 위에 유럽의 초콜릿 문화는 점점 더 달콤하게 꽃피어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원주민의 이런 희생의 대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초콜릿 음료를 찾게 되자 19세기 후반 음료로만 즐기던 초콜릿은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바로 네모난 형태의 초콜릿이 탄생한 겁니다. 드디어 나왔구나.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847년 한 영국인이 카카오 가루를 단단하게 성형하는 방법을 발견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이렇게 판형 초콜릿이 최초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장시간 일해야 하는 이 노동자에게 달콤한 이 초콜릿은 단시간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좋은 수단이었죠. 초콜릿의 대중화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카카오 재배 지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기도 했는데요. 초콜릿을 즐기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자 유럽에 넘치는 이 수요를 감당하기엔 기존의 중남미 지역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19세기 말 카카오 나무는 원산지인 중남미를 벗어나는데요. 교수님의 전공지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수님 믿는 거죠. 바로 아프리카의 상투메 프린시페라는 섬이네요? 섬이었습니다. 아, 시작은 거기부터 시작했군요. 저 작은 섬으로 간 거예요? 네. 1470년대 후반 포르투갈의 탐험가들이 아프리카의 이 무인도였던 이 섬들을 발견하면서 이곳은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경영되었는데요. 이때는 아래 섬이 쌍투메 그리고 위의 섬이 프린시페 섬 으로 각각 나뉘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하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쌍투메 프린시페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시 무인도였던 쌍투메 프린시페는 아프리카의 노예를 실어 나르기 위한 중개항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각 무역이었습니다. 이 삼각 무역은 유럽에서 무기와 그 화약을 싣고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 노예와 교환해서 남미로 가죠. 그런 다음에 데려온 노예를 사탕수수와 이제 카카오하고 이렇게 거래해서 유럽으로 다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나무 묘목은 쌍투메 프린시페 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아프리카에 이 카카오 나무가 재배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후 1900년대 초까지 이 쌍투메 프린시페는 아프리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카카오 재배지로 성장하는데요. 이 쌍투메 프린시페는요, 초콜릿 아일랜드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카카오가 아프리카의 토종 작물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외래종이네요. 맞습니다. 이후에 쌍투메 프린시페를 시작으로 카카오는 원산지였던 중남미 대신 아프리카로 주산지를 옮기게 됩니다. 지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나 바로 위에 있구나. 네. 가나 바로. 이렇게 카카오 나무는 가나, 코트디부아르, 이 콩고에 심어지게 되는데요. 나이지리아도 그럼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